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배짱이의 서재, 책 읽는 배짱이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초은 김승우님의 징조,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그 징조는 어떤 미래를 알려주는가? 나는 계속 운이 좋아질 것이다. 오래전 일이다. 서울 잠실에 있는 한 유명한 빌딩에서 파티가 열렸는데 참석 인원이 100여 명이나 되는 큰 행사였다. 나도 거기에 참석해 음식을 나누어 먹고 있었다. 그러던 중 행사 진행자가 주의를 환기시켰다. 이제부터 행운의 주인공을 뽑겠습니다. 남녀 각 한 분씩 뽑을 것이고 상품은 여성분께만 순금, 새 돈을 드릴 예정입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여기 모인 사람 중에 가장 행운이 많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행운의 여신, 행운의 남자라는 명칭을 붙여드립니다.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저 이벤트의 하나였을 뿐인데 명칭이 거창했다. 이어 추첨을 시작했고 한 여성이 뽑혔다.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 속에서 그 여성은 기쁨으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진행자도 신이 나서 장광설을 늘어놓고 시상식을 거행했다. 그 여성은 마침 한복을 입고 있어서 파티 분위기가 한층 더 고조되고 있었다. 잠시 후 진행자는 행운의 남자를 추첨했다. 여기서 당첨되면 파티 참석자 중에서는 최고로 운이 좋은 남자가 되는 것이므로 나도 기대를 잔뜩 품고 진행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행운의 남자가 결정되었다. 진행자가 호명했다. 관심 없는 사람도 있었고 웃으며 진행자를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는데 뜻밖의 일이 발생했다. 행운의 남자가 바로 나였다. 나는 너무 놀랐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행운의 남자인가. 나는 당시 모든 일에서 실패를 거듭하던 중이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좋았다. 내가 행운의 남자라니. 나는 단상으로 나가서 진행자와 악수를 하고 행운의 여신과도 가벼운 포옹을 했다. 그 여성은 내게 축하합니다 라는 인사말도 건넸다. 자, 여러분, 행운의 남자에게 박수를 보냅시다. 진행자의 말이 떨어지자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재미있게 지켜보는 사람도 있었고 상품이 없다는 사실을 고소해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다. 진행자가 나에게 행운의 남자라고 말한 순간 나도 모르게 감동의 눈물이 나오고 말았다. 나는 정말 감동했던 것이다. 진행자가 나를 보고 한마디 했다. 아, 이분은 너무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네요. 상품 따윈 없어도 상관없다는 것 같군요. 여러분, 행운의 남자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줍시다. 나는 다시 자리에 돌아올 때까지 계속 울었다. 이 사건은 그날 행사에서 내내 화제가 되었고 어떤 사람은 나를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쳐다보기도 했다. 당시 나의 심정은 이랬다. 많은 사람 앞에서 최고의 행운자라고 선포된 것은 앞으로 내게 정말로 행운이 발생할 것이라는 징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 많은 사람 중에 내가 뽑힌 것은 하늘의 계시임이 분명하다. 그것은 내가 바라는 최고의 징조였다. 괴상으로는 천화동인인데 이는 하늘이 끌어주고 많은 귀인을 만난다는 뜻이다. 그 후로 나는 점점 사업이 잘 풀려가기 시작했다. 나는 무언가 일이 잘 될 때마다 확신했다. 하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 나는 계속 운이 좋아질 것이다. 당시 일은 지금 생각해 보아도 감동이 벅차올라 눈물이 고이는 듯하다. 나는 당시 징조하게 높은 경지에 올라있던 터라 상품 없는 호칭조차도 큰 힘이 되었다. 최고의 행운자라는 호칭은 없고 순금만 받았다면 아마 그러한 감동은 없었을 것이고 그저 멋쩍게 웃어넘겼을 것이다.
징조의 약효는 언제까지 이어질까? 아직 큰 행운은 오지 않은 것이 아닐까? 나는 항상 그날의 감동을 품고 살아가는 중이다. 3장. 운명이란 무엇이고 징조는 어떻게 발생하는가? 신은 왜 인간이 미래를 아는 것을 금지시켰나? 이제부터는 조금 어렵더라도 이론적인 이야기를 해보겠다. 어쩌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운명은 미래의 다른 말이다. 그렇다면 시간이란 무엇이고 인간은 왜 미래를 알고자 하는지, 미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미래를 알 수 있는지, 미래에서 온 징조라는 운명의 힌트가 어떤 원리로 현재의 우리에게 올 수 있는지 등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봐야 한다. 그것을 이해한다면 단순히 징조를 해석하는 것을 뛰어넘어 운명이 만들어지거나 바뀌는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휠체어에 탄 모습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과학자 고 스티븐 호킹 박사는 블랙홀을 깊게 연구한 끝에 심원한 결과를 발표했다. 블랙홀 내에서도 정보는 손실되지 않고 보존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종래에 그의 학설과 대치되는 것이었다. 그는 기존에 자신이 주장해온 것을 수정했다. 자신의 학설을 뒤집고 새로운 이론을 내놓은 과학자는 또 있다. 바로 아인슈타인이다. 호킹 박사의 블랙홀 연구 결과는 우주에서 어떤 정보도 소실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는 우주에 있던 모든 역사가 보존된다는 뜻이다. 더 쉬운 말로 하면 과거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쩌면 이것은 복잡한 수학 공식으로 풀지 않아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인류는 우주의 모든 역사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암암리에 깨달았던 것 같다. 그렇지 않은가? 만약 과거의 역사가 보존되지 않는다면 우주는 무의미해지고 윤리적으로 죄라는 것도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우리는 직감으로 이해한 것을 호킹 박사는 깊게 연구해 그 결과를 세상에 내어놓았다는 것이다. 어쨌거나 우리의 우주가 그러한 특성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 나는 대단히 안도감을 느낀다. 과거가 잊혀지고 사라져버려 무의미해진다면 우리가 살 필요가 있을까? 호킹 박사는 우주에 한 번 일어난 일은 영원히 그 내용이 남아있다는 자연의 비밀을 발견하고 거기에 하나의 의견을 덧붙였다. 그렇다면 과거는 그렇다 치고 미래는 어떻게 존재하는 것인가? 과거라는 것은 더 먼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레일과 같은 것이다. 요지부동이고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다. 그러나 미래는 아직 존재하지 않고 우리에게로 찾아온다는 것인데 이 뜻이 애매하다. 과학자들은 미래란 확률적 존재라고 말하는데 이는 수학적 개념을 빌려 표현한 것뿐이지 그 뜻은 정확하지가 않다. 미래와 과거는 현재라는 시점으로부터 존재의 양상이 현저히 바뀐다. 미래는 요동치는 존재다. 하지만 미래가 분명히 현재로 오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미래도 과거처럼 레일 위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미래는 과거처럼 고정되어 있지 않고 어떤 미래는 존재할 뻔하다가 취소되기도 한다. 미래의 문제는 얘기하면 할수록 뜻을 알 길이 없으니 이 정도로 끝내자. 다만 우리는 미래 자체가 아니라 미래의 일에 관심을 가질 뿐이다. 미래가 무엇이든 간에 어떤 미래가 당첨되어 현재와 이어져 내 인생에 나타날 것인가? 우리는 미래가 아닌 미래의 어떤 일을 알고자 하는 것이다. 오늘은 분명한데 왜 미래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호킹 박사가 깊게 연구했다. 호킹 박사의 결론은 이렇다. 미래를 아는 것이 자연의 법칙상 금지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신은 인간이 미래를 아는 것을 금지시켰다는 뜻이다. 미래는 알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다.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조차 자연의 법칙이 금지시킨다는 것이다.
호킹 박사는 절망했다. 과학적으로는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에 실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미래를 알고자 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미래를 아는 방법으로 점이나 징조 해석 같은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점과 징조를 통해서 미래를 아는 것 역시 금지되어 있다는 뜻인가? 이 문제도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답은 아니오다. 미래는 점과 징조를 용납한다.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는 점과 징조 해석의 뜻을 확실히 알아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존재하는 확률이다. 신은 수학자라는 말이 있다. 이는 자연계의 현상을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수학적으로 계산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유인력만 해도 그렇다. 이 법칙은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정의되어 있다. 그 외에 무수히 많은 현상이 모두 계산 가능한 영역에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경제든 과학이든 그 어떤 것도 수학의 범위 내에서 계산할 수가 있다. 과학자들은 어떤 현상에 대해 수학적 구조가 밝혀져 있지 않다면 그것은 인간이 아직 그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한다. 언젠가 인간이 그 현상의 수학적 구조를 밝혀낸다면 그 사물은 비로소 정복된다. 그래서 신은 수학자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할수록 자연계 내부에 계산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영역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 점점 더 밝혀지고 있다. 미래만 하더라도 그렇다. 계산으로 미래를 알 수 있는가? 슈퍼컴퓨터를 동원하든 천재 과학자가 계산을 하든 미래는 언제나 계산에서 빗나간다. 미래란 인간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이상하게 존재하는데 과학자들은 이를 확률이라고 말한다. 확률이란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는 계산하면 답이 딱 맞아떨어지는 영역이 아니다. 예를 들어 어떤 현상이 90%의 확률로 발생한다고 해보자. 나머지 10%는 그 현상이 발생하지 않거나 다르게 발생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 되돌아보면 90%의 확률로만 그 현상이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도 있다. 나머지 10%가 때로는 90%의 확률을 앞지르기도 한다. 10%든 90%든 이는 예상치일 뿐이다. 실제로는 아무리 확률이 낮은 일도 얼마든지 실제 현상계에 일어나는 법이다. 그게 바로 현상의 미래다. 그러므로 미래란 어떻게 될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 신은 수학자다라는 말은 자연계의 모든 것이 수량으로 결정되고 신은 그 모든 것을 계산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세상을 보자. 거리에서 힘센 남성과 매력 있는 여성이 만난다고 하자. 만약 두 사람이 싸운다고 하면 누가 이기겠는가? 힘의 크기, 즉 수학으로 계산하면 남성이 이길 것이다. 그러나 실제 세상에서는 여성이 이기게 되어 있다. 수학으로는 싸움의 결과를 알 수가 없다. 이는 수학이나 물리, 즉 힘의 법칙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싸움은 무엇으로 계산해야 하는가? 뜻으로 계산해야 한다. 여성의 매력 앞에서 남성의 힘은 무엇에 쓸 것인가? 역사에 이런 현상은 무수히 많이 등장한다. 강력한 로마의 대군을 맞이하여 이를 물리친 영웅이 있다. 영웅은 어떤 존재인가? 영웅의 존재 가치는 힘에 있지 않고 그 뜻에 있다. 이때 신은 수학적 계산을 하지 않고 영웅의 가상한 뜻에 따라 영웅이 사는 작은 마을이 이기도록 만든다. 신이 아니라도 영웅이 있는 그 마을은 자연의 섭리에 의해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세상은 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뜻에 의해 결정되는 법이다. 이쯤 되면 신은 수학자라기보다
역학자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부질없는 일이다. 신은 모든 것이어야 하거늘 한 가지 특징으로 정의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자연계의 존재는 수준 높은 뜻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바로 인간 사회가 그렇다. 법정에서 내려지는 결정이 더 중요한가? 군대의 사령관이 내리는 명령이 더 중요한가? 명령 위에 법이 있고 법이 실제 세상을 지배한다. 징조라는 것도 바로 이런 속성을 가졌다. 세상은 뜻으로 가득 차 있다. 특히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뜻을 더욱 잘 살펴야 한다. 자연계는 처음엔 단순한 물질에서 차츰 생물로 진화하고 인간에 이른다. 그리고 인간은 사회를 형성하여 세상을 뜻의 세계로 만들었다. 그래서 인간의 사회는 곧 뜻의 사회다. 이런 세상은 신이 원해서 만들어간 것인지도 모른다. 칼 융은 상징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고 그것에 의해 인간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냈다. 인간이 움직이면 세상도 움직이는 법이다. 인간의 행동은 모든 것이 상징이다. 그리고 인간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연 현상은 인간에게 어떤 상징을 준다. 이것을 살펴 미래를 추리하는 것이 바로 징조학이다. 세상은 인간이 관찰할 때만 존재한다. 우주는 왜 존재할까? 이런 질문은 과학적인 질문이라기보다 철학이나 종교적인 질문 같다. 그러나 이는 과학적 질문이다. 보통 과학에서는 왜 또는 어떻게를 묻는다. 우주가 어떻게? 라고 묻는 것은 우주는 어떠한 구성을 하고 있는가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왜? 라고 물으면 존재의 이유를 따지는 것이다. 우주는 왜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에는 신이 만들었다, 우주의 초지성체가 만들었다 등 종교적인 대답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과학은 진지하게 묻는다. 우주는 왜 있는가? 그만한 이유가 있다. 시간의 비밀, 존재의 비밀이 이 질문의 대답 속에 있다. 물론 과학자들과 운명의 비밀을 논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되면 철학적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은 순수하게 과학적으로 생각해서 이 문제를 탐구한다. 먼저 답부터 이야기하고 설명하겠다. 답이 너무 뜻밖이어서 처음엔 이해가 안 될 것이다. 답을 밝혀낸 과학자들조차 혼란스러워할 정도다. 답은 이렇다.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는 인간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간이 없다면 우주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주도 없다. 우주란 인간이 있으면 있고 인간이 없으면 없는 것이다.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최첨단 과학인 양자역학에서 얻어낸 신중한 결론이다. 이것을 밝혀낸 과학자들조차 너무나 기이해 이것은 종교입니까? 과학입니까? 하고 물었을 정도이다. 100번을 물어봐도 이것은 과학이다.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주가 있다. 이것을 인간 중심 원리라고 말한다. 아인슈타인도 처음엔 강하게 부정했다. 저 달이 우리가 본다고 있고 안 본다고 없어지는가? 그렇다. 아인슈타인도 나중엔 수긍했지만 그 이론은 아주 심오하다. 여기서는 개략적인 것만 이야기해보자. 질문을 바꾸어 보자. 미래란 무엇인가? 이는 현재가 찾아가는 곳이다. 과거는 이는 현재가 이미 지나쳐 온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란 무엇인가? 이것은 참 애매하다. 수많은 과학자가 현재가 무엇인지 모른다. 그러나 양자역학이 이를 밝혀냈다. 현재란 다름 아닌 관찰의 순간이다. 관찰이란 것이 없으면 현재는 없다. 조금 더 얘기하면 시공간은 파동방정식 내에서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확률적이라는 것은 가능성을 말하는 것뿐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해 아인슈타인이 또 반기를 들고 나왔다.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여기서 주사위란 확률에 대해 빈정대는 것이다. 그러나 아인슈타인 역시 나중에는 수긍했다. 우주란 처음엔 이도저도 아닌 방정식, 즉 확률적 존재였는데 이를 인간이 관찰하면 파동 방정식이 붕괴하고 현실이 나타나는 것이다. 관찰은 누가 하는가? 인간이 한다. 만약 우주를 아무도 관찰하지 않는다면 현재란 없고 미래, 과거, 현재가 모두 초유동 상태로만 존재한다. 즉, 현재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다. 그리고 현재란 인간이 관찰할 때만 존재하는 것이므로 인간이 없으면 우주는 없다는 것이다. 만약 우주에서 인간이 다 사라진다면 그 순간 우주도 사라지는 것이다. 더욱 깊이 알고 싶겠지만 여기서는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자. 세상은 인간이 관찰할 때만 존재하는 것이다. 인간이 안 봐도 우주가 저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누가 봐주지 않으면 우주는 사라진다.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운명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 운명을 바꾸거나 새로 만들 수 있나? 우선 알아야 할 것은 운명의 종류가 아주 많다는 것이다. 어떤 것은 쉽게 바꿀 수 있지만 또 어떤 것은 바꾸기가 매우 어렵다. 기준이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개인의 역량에 의해 차이가 난다. 여기서는 능력이 많은 사람을 기준으로 살펴보겠다. 능력이 적은 사람은 능력을 키우면 되는 것이므로 이 역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 운명을 만들거나 바꿀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자. 사람은 누구나 먼 미래에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을 꾸며 살아간다. 부자가 된다거나 직위가 높아진다거나 명예로운 사람이 될 것이라는 등 희망을 품고 산다. 그러나 생각해보자. 어째서 막연히 자신에게 행운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어쩌면 매우 불행해질 수도 있는데 말이다. 행운만을 따져보자.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졌다고 치자. 이것만으로 부자가 될 수 있겠는가? 당연히 그럴 수는 없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스스로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가?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자. 다시 묻겠다.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번에 묻는 것은 행운의 자격이 아니라 방법을 묻는 것이다. 여기서 잠시 앞에서 살펴본 우주의 진리를 생각해보자. 우주는 보면 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간편한 것인데 우리의 운명도 이와 같다는 것이다. 미래란 무한한 가능성으로 아지랑이처럼 널려 있다. 그런데 우리는 미래에 어떤 것을 보고 있는가? 보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미래는 올 것이 틀림없다. 보면 있는 것이니까. 그러나 막연히 미래를 꿈꾸며 그것을 봤다고 말하면 안 된다. 좀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 미래의 부자가 되기를 희망한다면 어떻게 돈을 버느냐를 생각해 봐야 한다.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질 거라 기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서 돈을 벌겠다는 것인가? 사업을 해서? 좋다.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그것은 아직 잘 모르겠다고? 그렇다면 이는 미래를 본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 미래는 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라는 구체적인 상이 있다면 어떤가? 그 정도로도 안 된다. 언제 그 사업을 시작할 것인지를 말해야 한다. 기회를 봐서 이것 역시 미래를 본 것이 아니다.
사업을 하려면 자본금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상이 있어야 한다. 무엇을 어떻게 해서 얼마의 자본금을 마련할 것인가? 미래를 본다는 것은 미래의 스토리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스토리는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대충 얼버무려서 언젠가 기회가 오겠지 하면 미래는 지금과 똑같다. 그런 불명확한 미래는 오지 않는다. 미래를 본다는 것은 미래의 스토리를 만든다는 것이고 그것이 아주 그럴듯하면 그는 미래를 본 것이다. 그가 본 미래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왜냐? 보면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우주 최고의 진리다. 미래의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최대한 구체적으로 상상을 해서 그럴듯한 소설을 준비해라. 그리고 준비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이상 책 읽는 배짱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